안녕하세요. 저는 전공 체험 강의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더니 다 학생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일단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저희 그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가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그다음에 왜 굳이 나는 한국 사람인데 불어불문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가 한 세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는 어떤 학과인가 하고, 그다음에 불어불문학과는 무슨 공부를 하는 곳인가, 그리고 불문학은 왜 공부하는가, 이 세 가지로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어떤 학과 이름 자체가 좀 약간 좀 오래된 것 같죠? 느낌 자체가 벌써. 근데 보통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올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제 뭐 친구들, 뭐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불어불문학과가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불어불문학과 오면 프랑스어를 잘하나, 그 정도, 그 뭐 불어를 잘하게 해주는 이런 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학교는 학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불어불문학과라고 하면 그 학원과는 다른, 분명히 대학이라고 하는 큰 어떤 학문을 배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학과의 목표는 뭐 프랑스어 인재 양성, 일단 불어를 잘해야 되겠죠. 또 불어불문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때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릴 테고, 그다음에 또 저희 불어불문학과는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 이제 프랑스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인데,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 70년대 80년대는 대부분의 그 한국의 인문학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다뭐 불문과, 영문과, 이런 동문과 이런 출신 분들이었는데, 이게 1990년대 말 소위 그 인문학의 위기라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국내 다수 대학들이 불어불문학과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프랑스어학과 이렇게 또 이름도 바뀌고, 또 그 전통적인 인문학을 버리고 이 문화학이라든지 지역학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많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뭐 프랑스 여행이라든지 프랑스 산업, 의류, 뭐 프랑스 포도주, 뭐 이런 것들로 그 치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체 그 대학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결과 이 불어불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전통성,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혼란이 생긴 실정이고, 그래서 대학에서 배워야 할 어떤 큰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틀 대신에 일단 취업용 뭐 이런 학원 같은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는 이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그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근간을 지키면서도 오늘날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을 이렇게 모색한 끝에 그 2000년 중반부터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학과의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수진의 역량을 집중하고 우수 그 학생들과 대학원생 확보에 힘써서 굉장히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 시대 이제 그 학과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 8학기 중에 그 중에 한 학기는 프랑스의 그 리옹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프랑스 연수를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고 그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받아서 그거로 프랑스에서 6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어 강의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려면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인 그 이렇게 레벨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이상 단계인 중상 단계인 그 배두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됩니다. 저희 불문과 연혁은 1963년에 새로 신설이 됐고, 여러 이제 부침이 많았는데 뭐 80년대는 학과 정원이 80명까지도 늘어났다가 2014년에 다시 이제 학부제로 모집을 하다가 다시 불어불문과라는 그 학과로 여러분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원이 38명이고요. 1학년부터 이렇게 쭉 4학년 과정까지 그 여러분들 그 기초부터 이렇게 심화 융합 전공까지 여러분들이 쭉 배우게 되고, 4학년까지 수업을 다 듣고서 이제
취업을 하셔도 뭐 취업 전선에 나가고 싶은 사회에 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보통 2년 과정이고 불어학, 불문학 이렇게 전공을 할 수가 있고 대학원 석사 2년 그다음에 박사 과정 이렇게까지 전체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 다닐 때는 이제 저희 학과에서 하고 있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을 위한 코어 사업이라고 인문학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불문학을 더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을 3학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그 학생들이 대학원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또 BK 플러스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한테 또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들이 박사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우수한 그 어떤 불어불문학을 이어갈 후학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4학년까지 마치고 대학원 2년에서 6년 과정인데 이거를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단축할 수 있게 학석사 연계 과정이라고 해서 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그 취업문은 상당히 불어불문학해서 어떤 취업을 하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돼서 이게 외교관, 교수, PD, 뭐 기자, 출판기획사, 통역가, 번역가, 뭐 문학평론가 등등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보통 전공 불문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그 곳이나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 이제 불어불문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도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BK 플러스라는 이것은 특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가 자랑할 만한 것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프랑스어 관련 어문학 학과 중에 유일하게 그 대학원 지원 사업은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경쟁 대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뭐 교원 수, 학생 수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서울대나 연대 불문과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우수한 그 성적을 보이고 있고 그 논문 수 같은 것도 이제 그 교수들 역량입니다.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고 특히 그 BK 참여 여부 이게 다른 대학교 불문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 불문과가 지니고 있는 그런 BK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어불문학과에 들어오면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우선 이제 불어를 배워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어는 그 유엔이나 올림픽에 사용하는 국제 공용어이자 30개국의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불문과에서는 이제 외국인 2분 선생님 합쳐서 총 7분의 전임 선생님들이 그 문학, 어학, 번역학 이런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프랑스어 국제 자격 시험인 델프라는 시험의 배두 과정까지를 따야 됩니다. 하지만 불문과는 이렇게 기능으로서만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릇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그릇이 언어를 잘한다 이런 거는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 이런 뭐 영어를 잘한다든지 불어를 잘한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언어만 잘해서는 그게 담을 내용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만 잘한다 이러면 이제 곧 여러분들이 그 뭐 알파고 뭐 파파고 같은 거 번역기 같은 거 이렇게 네이버에서 돌려버리면 뭐 웬만한 통역 같은 거 다 되는데 그런 기능만 배우는 것이 불문과가 아닙니다. 불문과에서 배우는 것은 우선 간단하게 이제 프랑스 문학을 배우겠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설 여러분들이 요 사진 보면 이게 누군지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어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대표 주자인 그 발자크라는 작가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탕다 적과 흙 여러분들 이런 소설 읽어보셨어요? 또 레미제라블의 빛 돌리고 뭐 이방인 알베르 까미 같은 이런 인물들 이런 것들 이제 뭐 19세기 20세기 이런 그 이런 소설가들 배우고 뭐 여기 볼테르나 이런 뭐 루소, 볼테르, 디드로 이런 사상가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18세기 작가들. 그다음에 시에서도 악의 꽃 뭐 하면 보들레르, 뭐 랭보, 베를렌 이런 것이 다 이제 프랑스 문학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뭐 그 밖에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들 많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것들, 뭐 앙드레 지드라든지 이런 여러 작가들을 배우는 것이고 또 이거 더불어서 이 어떤 프랑스어로 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굉장히 그 19세기, 20세기 동안은 어떤 세계의 어떤 그 사상적인 부분을 많이 이끌었던 대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했죠.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아마 그 최근에 유명한 사상가들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인데 여기 보면 거의 반이 프랑스 사상가들입니다. 미셸 푸코, 데리다, 뭐 롤랑 바르트, 뭐 블랑쇼, 그죠? 보드리아르, 들레즈, 레비스트로스, 르네 지라르, 뭐 사르트르, 메를로 퐁티 이런 자크라강 이런 이름 들어본 사람들 있나요? 철학이나 뭐 이런 사상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혹은 앞으로 들어보게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 하면은 미술의 나라죠.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계 큰 미술관,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부터 그 19세기 중반까지의 어떤 작품들을 소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오르세 미술관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이제 인상파 미술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의 어떤 그 작품을 모아놓은 곳.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현대 미술은 뽕피두 센터라고 해서 또 이 3대 박물관이 이제 3대 미술관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여러 그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미술 시간에 배웠을 이런 작품들 다 이제 프랑스의 그 화가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연관지어서 배우는 것이 불어불문학과입니다. 그래서 뭐 문학과 미술, 사상과 문학 이런 것. 여기에 보이는 뭐 인상파 고호나 세잔 이런 인물들도 있는데 뭐 세잔과 문학가인 에밀 졸라 사이의 이런 친분 관계라든지 혹은 뭐 여기 보이는 이런 샤갈의 이런 미술들하고 어떤 초현실주의 시라든지 혹은 사상가 중에 베르그손이라고 하는 철학가와 어떤 프루스트라고 하는 소설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관지어서 배우는 것이 불문과의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과연 그럼 문학이란 무엇인가? 불문과에서 그 불문학을 배운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하는 어떤 수많은 소리, 음향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그걸 음악이라고 하고, 아니면 선이나 색깔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걸 만들어내면 미술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매일 어릴 때부터 사용한 이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로 하는 예술이 문학이고, 그 중에 프랑스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한국어와 관련 속에서 공부를 하는 곳, 이것이 불어불문학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우리가 매일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층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미술에서 유치원생 조카가 그린 그림하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비교할 수가 없듯이 일상 뭐 시장에서 쓰는 이런 언어와 정말 여기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지구 반대편의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소설 작품을 쓴 소설가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그 앞에 말한 그런 소설가들, 발자크나 플로베르의 소설이나 보들레르의 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불어불문학과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 일단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불어불문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로서의 문학이라고 했는데, 모든 문학 수업 첫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물질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언어의 그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언어의 투명성 혹은 불투명성 이런 말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언어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도구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지금 도구성, 물질성하고 투명성, 불투명성 이렇죠. 언어의 도구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언어가 투명하다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언어의 물질성 쪽이 강조되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성, 물질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도구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핸드폰 같은 거 일종의 도구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볼펜 같은 것도 도구고,
근데 볼펜이 이렇게 잘 써지고 이럴 때는 사실 그 볼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펜에 지금 뭐 삼색 볼펜이면 무슨 색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잘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열고 나갈 때 자기 방문 손잡이가 잘 작동해서 이렇게 될 때는 그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안 쓰죠. 진공 청소기 청소를 잘 되고 있으면 그 청소기를 지금 어디 놔뒀는지, 쓰고 나서 어디 놔뒀는지 이게 신경이 안 쓰입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약간 투명한 상태. 근데 그것이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뭐 볼펜이 잘 안 나온다든지 청소기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애프터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게 눈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 걸리다 보면 아 이게 청소기가 색깔이 이랬었구나, 여기가 이렇게 좀 깨진 데가 있었구나, 여기가 어디가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이렇게 낱낱이 뜯어보게 되는 이런 자꾸 신경이 쓰이는 부분, 이런 것을 불투명해졌다 혹은 물질성을 띠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물을 갖다 주게 되면, 언어라는 것이 도구로서 작동을 잘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아줌마 물 했는지 물 좀 주세요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이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런 상태는 언어가 굉장히 투명한 상태로 지금 작동을 하고, 도구로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물 좀 주세요 분명히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 말했나? 뭐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됐나?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말 그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벌써 그 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투명한가 아닌가, 이렇게 언어가 투명하게 도구로서 잘 작동을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자꾸 걸리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여러 가지 층위를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글의 종류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밑에 제가 여기 밑에 큰 화살표로 가구 조립도에서부터 저기 시까지 해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놨죠. 그게 이쪽에 도구성 쪽에 있는 것에서 가장 이제 언어를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성을 많이 띈 언어를 이렇게 배열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립식 가구나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사게 되면 딸려오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언어의 도구적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글입니다. 그 경우에는 뭐 부품 A가 A라고 지정된 그 장소에 나사를 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도구로서의 그 언어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만 쓰여진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철자가 좀 틀렸다든지 뭐 문법이 좀 틀렸다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에 상당히 투명한 언어고, 그게 이제 점점 뭐 신문 기사와 같이 점점 그 정확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혹은 과학 교과서 같이 정확하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언어에서 점점 이게 뭐 내가 여행 갔다 와서 여행 기획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일기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걸 소설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점점 소설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도구로서 잘 작동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차원에서, 표면적인 차원에서 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면, 점점 이게 여기서 그 가구 조립 설명도에서부터 저렇게 일기나 에세이나 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남하고의 의사소통보다는 자기 내면의 어떤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주관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면 그게 시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게 시 쓴 사람만 그 내용을 알지, 그죠? 그대로 어떤 정보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언어가 투명하냐 불투명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언어들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이 도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그 표현된 언어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언어가, 이건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말한 그 로만 야콥스란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 말고 다른 세 가지 요소가 더 있어서 6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우선 그 이야기가 전달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접촉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코드라는 그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6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대부분의 언어는 다 이 어떤 맥락, 상황, 이런 정보 전달 기능을, 이게 대부분의 언어가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메시지를 사용하든지 간에 뭐 그거 줘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정보를 전달해서 그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정보 전달 기능이 대부분의 그 언어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강조될 때 특수한 언어 용법들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말하는 사람이 강조되는 경우 이런 것은 어떤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뭐 젠장, 에이 신경질나 이런 식의 자기 혼잣말 같은 거 이런 것은 말하는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기능이고 듣는 사람 쪽을 강조하게 되면 명령문 같은 겁니다. 이리 와, 뭐 이런 팔 걷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듣는 사람 쪽을 강조하게 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이런 접촉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전화기 이렇게 들었을 때 여보세요 이런 말, 내가 너 내 말 듣고 있어? 뭐 이런 표현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신자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코드라는 것은 이거는 뭐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안습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뭐 이게 공부 안 한다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이게 안구에 습기가 찰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은어 같은 걸 이렇게 다시 번역하는 거,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코드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자체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그거는 언어 자체를 우리가 보통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겁니다. 너 왜 자꾸 고연전이라는데 자꾸 연고전이라고 해? 연고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려서 그런데요. 이런 부분은 벌써 그게 내가 고연이라는 말하고 연고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한 어떤 어떤 감수성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광고 카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시지를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문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중에서 이 시적 부분,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 시적 부분이 문학에서 담당하는 이런 부분이고 보통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기호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가 이게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언어 영상이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 우리가 보통 나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무라고 하는 그 언어 표현 울림이 있죠. 이게 영어로는 트리라고 하고 불어로는 아브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청각 영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그 나무와 관계 짓는 그 나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부분,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을 보통 기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청각 영상 자체를 시니피앙 뭔가 그 기호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에서 떠오르는 개념을 그것에 의해서 전달된 부분 수동적으로 시니피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언어학 이론이 있는데 말 같은 것도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청각 영상과 그 개념 사이에는 어떤 이 두 개가 반드시 만나야 될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이게 그걸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걸 굳이 말이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발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말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은 다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이게 정착된 것이 이 두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언어의 투명성, 임의적 규역이다라는 것을 언어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말에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을 영상하게 되는 것은 언어 속에서는 그 말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실제 말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미음하고 비읍의 차이, 발이 아니라 말,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의미가 작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달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테고 뭐 딸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이런데 굳이 그걸 말이라고 했다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언어를 작동하는 그 기본 요소가 되는데 그 똑같은 이런 배를 떠다니는 배를 지칭하는 말이 모든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듯이 한국에서는 배를 쉽이라고 하고 불어에서는 밭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듯이 혹은 똑같은 말이 여러 다른 어떤 상황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의자라고 할 때도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문학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의자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게 도구적인 언어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책상이나 모자하고 구분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의자 조립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표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미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의자다로 여러분들이 옆에 앉은 친구가 생각하는 의자와 내가 지금 의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영상이 똑같은 것일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철제 의자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풍스러운 고가구의 의자만 생각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그 언어라고 하는 층위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객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기 주관적인 굉장히 개별적인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언어가 아니라 시니피케이션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이 측면이 아니라 여기에 그 미닝이라고 하는 측면, 자기 내적인 어떤 굉장히 개별적이고 고유한 어떤 의미층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만의 그 어떤 세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학에서 다루는 시인들이고 소설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보는 세상을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상투적인 표현으로는 전달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고유의 어떤 언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이런 시인들이나 그 문학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의자라고 할 때도 그래서 이게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읽는 사람도 똑같이 소설 속에서 뭐 담임 선생님은 그 낡은 의자에 앉은 친구에게 큰 소리로 호통쳤다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 의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빠져서 소설을 읽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의자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어떤 의자와 관련된 추억 이런 것이 복합이 돼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그게 시에서 사용되면 더 그렇습니다. 뭐 간밤에 마당에 내놓는 의자 위에 흰 눈이 소복히 내렸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정말 그 개인 주택에서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느끼는 그 의자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죠. 이러한 어떤 언어의 어떤 불투명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런 측면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문학인데, 그것을 제가 아까 언어의 물질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물질성이 곧 우리가 문학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성이 높을수록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항상 또 그게 그렇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 표현 형식이 얼마나 적절히 잘 조화가 되는지가 이제 또 좋은 작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이제 불어로 된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 언어의 형태 같은, 이건 이제 그 밑에 이게 불어로 쌍마라고 하는 것은 뭐 돛대도 없이 이런 표현인데, 그 돛대라고 하는 프랑스어 표현이 마치 진짜 이 배의 모양의 앞에 그 돛대와 같은 이런 그 형태적인 측면까지 이용하는 시의 예를 들어보인 것이고, 자, 이런 건 이제 아주 이런 언어의 물질성을 극단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게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선 자체가 다 글자예요. 그 글자로 보면 브로는 흑고네뚜아 세트 아도가블 백손느 세뚜아, 이게 모자 위에 이렇게 보면 널 알아보겠니? 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너 이 커다란 모자 아래 너의 눈과 너의 코, 너의 입이 있고 이게 너의 턱이고 너의 아름다운 이 목선이 있고 거기에 이게 안개 속에서 보이는 듯한 너의 어렴풋한 이 이미지고 여기 조금 밑에 너의 뛰는 심장이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상형시 형식으로 표현한, 이거는 언어의 어떤 그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킨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통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불어불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하는가? 요새 같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하나 더 배우는 것이 스펙 쌓는 것도 빠듯한 이 시간에 왜 소설이나 읽고 있는가? 이런 생각. 저도 이제 이때까지 불어불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저 앞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식의 당연한 이야기보다는 프랑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말로 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한국 사람이 국문학도 아니고 왜 불문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제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가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자아의 객관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타인의 삶을 대리 체험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검증된 어떤 작가나 사상가의 생각을 배우는 과정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이 다 자기인 거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속성상. 그래서 보통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데 이런 그 외국 문학, 불문학 이런 타자의 문학을 배움으로써 자기의 우물의 그 외연을 자꾸 키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대리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어떤 의식 지평을 확대하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문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문과가 특성화로 선택하고 있는 번역이라는 것도 이런 생각과 상통하고 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외국어로 된 책,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국어로 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그걸 네가 직접 번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똑같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번역을 통해서 외국어 실력도 늘지만 오히려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한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도 보이게 되고, 그 적합한 표현을 찾기 위해서 이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끼게 되는 이런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 타자의 어떤 문학을 배우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불문과에서 지금 정년퇴임을 하신 두 분 선생님이신데, 어떤 번역 분야의 이쪽엔 김하영 선생님이고 저쪽은 황현산 선생님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 수많은 번역 작품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황현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속에 타자를 가지고 있다.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 뒷모습 같은 거라서, 자기의 앞모습은 앞에 사람에 맞춰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뒷모습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볼 수 없는,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 이런 것이 어떤 자기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타자다, 이런 것인데, 이 문학 번역 작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말 속에서 보지 못한 우리말의 어떤 뒷모습을 가다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어떤 뒷모습을 이렇게 가다듬는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불문과라고 합니다. 저희 불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이제 훌륭한 어떤 인재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히 불어불문학과가 속해 있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죠.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배우는 것인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도 중요하고 어떤 스펙과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혹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 특히 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중요한 덕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갈 어떤 단단한 내공을 갖춘 그런 인재를 키우는 곳이 바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